자, 오늘은요, 미국 문학의 정말 상징적인 작품이죠. 위대한 개츠비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그냥 줄거리만 훑는 게 아니고요. 이 소설 속에 숨겨진 신화,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왜 우리가 이 이야기에 사로잡히는지 그 깊은 의미를 함께 들여다볼 거예요. 이 소설 딱 첫 장을 넘기면 이런 문장이 우리를 맞이해요. 이게 바로 화자인 닉 캐러웨이가 세상을 보는 창, 즉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모든 사건의 기준점이 되는 거죠. 이 한 문장이 어떻게 소설 전체의 도덕적인 나침반 역할을 하는지 지금부터 한번 같이 보시죠. 도대체 이 미스터리로 똘똘 뭉친 백만장자, 개츠비는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거의 1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왜 아직도 그의 이야기에 이렇게 매료되는 걸까요? 오늘 저랑 같이 그 답을 한번 찾아가 보시죠. 자, 개츠비를 알려면요. 먼저 그가 살았던 시대를 알아야 합니다. 바로 1920년대 미국. 정말 눈부시면서도 혼란스럽고 또 도덕적으로도 좀 애매했던 그런 시대죠. 이 제재시대라는 말, 사실 작가인 피츠제럴드가 직접 만든 말이래요. 1차 세계대전이 딱 끝나고 경제는 막 엄청나게 좋아지는데 사람들 마음 한구석은 왠지 텅 비어버린 그런 시대였던 거죠. 겉으로는 화려한 파티에 재즈 음악이 넘쳐나는데 속으로는 다들 뭔가 잃어버린 느낌? 이걸 길 잃은 세대라고도 불렀어요. 이 소설에서 진짜 재밌는 게 바로 이 지리적인 설정이에요. 그냥 동네 이름이 아니라 당시 사회 계급을 딱 보여주는 상징이거든요. 한쪽은 벼락부자 개츠비가 사는 웨스트에그, 그리고 저 만 건너편에는 대대로 부자인 귀족들이 사는 이스트에그가 있죠. 그 사이를 가로지르는 저 물길이요? 아, 그건 그냥 물이 아니에요. 절대 넘을 수 없는 계급의 벽 같은 거였죠. 개츠비는 자기 집에서 매일 밤 파티를 여는데도 정작 파티에선 유령 같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온갖 소문이 다 돌았죠. 저 사람 독일 스파이라더라. 아니야, 황제 친척이래. 옥스퍼드 나왔다던데 사실 사람을 죽인 살인자래. 뭐 이런 식이에요. 이 미스테리함 자체가 개츠비가 의도한 그의 가장 큰 무기였던 셈이죠. 아니,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화려한 파티를 매일 밤 열었을까요? 그 진짜 이유는요, 사실 떠도는 소문들보다 훨씬 단순해요. 하지만 동시에 훨씬 더 지독한 집착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모든 화려한 파티, 그 모든 거창한 행동들, 전부 다 딱 한 사람을 위한 거였습니다. 바로 저 만 건너편에 사는 그의 옛사랑, 데이지 뷰캐넌. 혹시라도 그녀가 언젠가 자기 파티에 우연이라도 발을 들여놓지 않을까 하는 그 단 하나의 희망 때문에 이 모든 걸 버린 거죠. 소설에서 계속 나오는 상징이 있죠. 데이지 집 부두 끝에서 깜빡이는 녹색 불빛. 문학사에서 가장 유명한 상징 중 하나인데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자, 겉으로 보면 간단해요. 데이지에게 닿고 싶다는 개츠비의 희망이죠. 근데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건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절대로 되돌릴 수 없는 과거에 대한 미련이고 또 저 상류층 세계에 들어가고 싶다는 욕망. 그리고 결국에는 손에 잡히지 않는 뜬구름 같은 아메리칸 드림 그 자체를 상징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개츠비가 데이지한테 품었던 감정, 이게 과연 진짜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데이지는 그냥 지위를 상징하는 트로피 같은 거였을까요? 개츠비가 이런 말을 해요. 과거를 되풀이할 수 없다고? 무슨 소리? 당연히 할 수 있지. 바로 이 대사 한마디에 개츠비의 모든 비극이 담겨 있어요. 돈만 있으면 뭐든지, 심지어 시간까지도 되돌릴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이게 바로 그가 믿었던, 하지만 이미 타락해버린 아메리칸 드림의 실체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석가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개츠비에게 데이지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종의 전리품이었다고요. 왜냐하면 데이지를 얻는다는 건 그를 평생 무시했던 저 진짜 부자들의 세계에 드디어 자기도 당당하게 들어섰다는 증표가 되니까요. 결국 그가 원한 건 데이지라는 한 사람이 아니라 그녀의 배경, 지위, 그가 가질 수 없었던 그 모든 것이었던 거죠. 이 화려한 파티 뒤에는 이런 곳도 존재합니다. 재계곡. 말 그대로 잿더미로 가득한 황량한 산업 폐기물 처리장이죠. 이게 바로 제재시대의 진짜 얼굴이에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 뒤에 숨겨진 도덕적, 정신적인 붕괴를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저기 광고판에 그려진 TJ 에클버그 박사의 거대한 눈이 말없이 지켜보고 있죠. 자, 이제 개츠비가 쌓아 올린 환상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야기는 피할 수 없는 비극적인 결말을 향해 달려가는데요. 이 과정에서 상류층의 소름 돋는 무책임함이 그대로 드러나죠. 몰락은 정말 순식간에 찾아옵니다. 첫째, 개츠비가 데이지한테 남편을 사랑한 적 없다고 말하라고 다그치지만 데이지는 그렇지 못해요. 둘째, 충격받은 데이지가 개츠비 차를 몰다가 그만 톰의 내연 여인 머트를 치어 죽이고 맙니다. 셋째, 개츠비가 자기가 운전했다고 거짓말을 하죠. 근데 톰이 이걸 이용해서 머틀의 남편한테 개츠비가 범인이라고 알려줘요. 넷째, 결국 아내의 복수를 하겠다며 달려온 윌슨이 개츠비를 총으로 쏴 죽이고 그 자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모든 게 무너져 내리죠. 그렇게 수백 명이 드나들던 파티를 열었던 개츠비, 그의 장례식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철저히 혼자였던 거죠. 그럼 이 비극을 만든 톰과 데이지는요? 그들은 그냥 모든 걸 망가뜨려 놓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자신들의 돈과 무관심 속으로 쏙 숨어버렸어요. 자, 이제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죠. 이렇게 허무하게 죽어버린 개집인데 도대체 왜 그의 이름 앞에는 위대한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걸까요? 대체 뭐가 위대했다는 걸까요? 이거 정말 흥미로운 사실인데요. 작가 피츠제럴드 본인도 이 위대한 갯집이라는 제목을 별로 안 좋아했대요. 너무 비꼬는 것처럼 들릴까 봐 걱정했다는 거죠. 근데 아내랑 출판사가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결국 이 제목으로 가게 됐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이 위대함이라는 건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위대함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몇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반어법이라는 거죠. 인격보다는 돈을 최고로 치던 시대를 비꼬는 제목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의 희망만큼은 위대했다는 해석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냉소적이고 타락해갈 때 혼자서 순수한 꿈을 쫓았던 그 열정만큼은 위대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가 아메리칸 드림의 실패, 그 자체를 상징하는 비극적 영웅이기 때문에 위대하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소설 전체에서 화자인 닉이 개츠비에게 해주는 유일한 칭찬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들은 썩은 인간들이야. 당신은 그 인간들 전부를 합친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어. 개츠비의 꿈은 비록 잘못된 것이었을지라도 그 꿈을 향한 순수하고 거대한 열정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가치 있었다는 작가의 최종 판결 같은 문장이죠. 그리고 소설은 이 유명한 마지막 문장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조류를 거스르는 배처럼 끊임없이 과거 속으로 밀려나면서도 이건 어쩌면 개츠비의만의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미래를 향해 노를 저으면서도 동시에 끊임없이 우리를 뒤로 잡아당기는 과거의 물살과 싸우고 있다는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죠.